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만 해도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 줄만 알았던 30대 중반 평범한 주부이자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남들처럼 결혼하면 아이도 하나 둘 낳고 집도 사고 평범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살 줄만 알았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혼녀가 될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결혼과 이혼을 짧은 시간 동안 모두 겪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 특이한 경험이라면 경험이겠죠? 하지만 힘든 일에는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렇긴 한가 봅니다. 어쨌든 힘든 와중에도 시간은 흐르고 지금은 담담하게 저의 일을 남에게 얘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제 성격상 한동안은 자존심 때문에 지인들과도 모두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럴 것도 없었겠다는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타인들은 남의 개인사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유일하게 저의 속사정을 알고 있었던 친구가 딱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저 이혼했을 때 조언해줬던 게 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아이까지 있는데 이혼한 선배거든요. 너 아무 준비도 없이 이혼하면 나처럼 애 데리고 나와서 얼마나 막막한 줄 알아? 힘들겠지만 절대 홧김에 이혼하면 안 돼. 이혼은 현실이라고 사람들이 왜 얘기하는 줄 알아? 다 돈 때문인 거야. 나 이혼할 때는 그 인간이랑 한시라도 빨리 갈라서고 싶어서 다 포기했었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한 톨이라도 악착같이 챙길 거라고 후회되더라. 애 없다고 절대 그냥 대충 갈라서지 말라는 거야. 그래, 네 말대로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그 인간 탈탈 털어주려고 해.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참 고역스럽네. 너는 애까지 있는데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살면서 두 번 할 짓은 아닌 것 같다. 하고 나면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야. 마음 먹는 게 제일 어려운 거고 너는 마음 먹고 실천하고 있으니까 절반 이상은 한 셈이야.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상의하고 절대 너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꼭 변호사 상담도 받도록 해. 이혼 먼저 한 것도 선배라고. 이혼 소송하는 동안 그 친구 도움을 참 많이 받긴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나서 이혼 준비 기간만 거의 5개월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기간이 정말 지옥에서 사는 듯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면야 뭐 문제겠어요? 남편의 하는 짓이 뻔히 보이는데도 모른 척하고 참는 게 속에서 피눈물 나는 거죠. 하지만 이혼을 마음먹고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담담하고 냉정하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혼한 지금은 제 생활에 큰 피해 없이 결혼 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애 3년, 결혼 2년 차. 저는 그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저버리고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당연한 말이지만 전 남편의 잘못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여자가 제일 참을 수 없는 남자의 잘못이 뭐겠어요? 바로 외도입니다.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저는 바로 뒤집어 엎지 않고 친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남편에게 모른 척 하는 동안 그 인간이 저를 거짓으로 대하고 연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인간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참 바보 같은 게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나니까 그제야 연애 때부터 호구 등신처럼 살았던 게 후회되더군요. 그 인간이 처음에 결혼 준비할 때 늘 하던 말이 뭐였냐면요. 공평하게 결혼하자는 거였습니다.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도 거의 정확하게 반반씩 했어요. 통장에 같이 돈을 모아서 썼고 그 인간은 남자라고 본인이 조금 더 쓰거나 한 적도 없었어요. 말하기 창피하지만 저는 그 흔한 생일이나 기념일에 비싼 선물 한번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보통은 연애할 때는 비싼 선물 한 번쯤은 받아본다던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인간이 애초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귄답시고 선수를 쳤던 것 같네요. 우리 데이트 비용 아껴서 결혼 비용으로 쓰자.
길바닥에 쓰는 돈만 합쳐도 꽤나 큰 돈 될걸? 결혼해서 우리 자리 잡으면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참자는 거야. 얼른 결혼하는 게 돈 아낀다고 생각하지? 나는 여자라고 적게 해오고 남자라고 많이 해오는 것도 좀 웃기다고 생각해. 요즘 주변에 결혼하는 애들은 진짜 합리적으로 하더라. 너나 나나 부모님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혼은 서로 반반 보태서 최대한 공평하게 하자. 저는 처음에는 전 남편의 말이 참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다고 대답은 했지만 반반 결혼하는 게 돈만 반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돈만 반반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반반하자는 거 동의하는 거지? 어?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다른 것도 전부 반반해야 공평한 거지. 양가 부모한테 하는 것도 반반, 집안일도 반반. 어쨌든 모든 걸 다 반반해야 공평한 거 아니야? 제가 하는 말에 그 사람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네.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래야 진짜 공평하게 맞지?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던 그 인간이 결혼하고 나서 과연 그 말을 지켰을까요? 전 남편은 집이 지방인데다 부모님 두 분이 전부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들 장가 간다고 큰돈 해주실 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도 위로 오빠가 2년 전에 장가 갈 때 하도 털어먹어서 제가 손 벌리기가 너무 죄송스러운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직장 생활 6년 동안 제가 모은 돈이 꽤나 있었습니다. 운 좋게 주식 투자한 게 꽤나 불어나서 원금 대비 300% 넘게 수익 본 것도 있었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돈을 모았더니 1억 3천가량의 현금이 수중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도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 집은 결혼 시기와 입주 시기가 안 맞아 전세를 먼저 놓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그렇게 돈돈거리며 공평하게 결혼하자는 남편은 모아놓은 돈이 저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총각 때 자취하면서 절대 돈을 못 모으겠더라고요. 월급을 받으면 우리 공동 통장에 돈을 놓고 나머지는 어찌 쓰는지 결혼 전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경제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남편 씀씀이 보면서 유흥비나 쇼핑으로 들어가는 돈을 보고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으로 결혼을 미룰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든 제가 하는 만큼 마련하겠다며 결혼을 미루지 말자고 우기더라고요. 공평하게 결혼하자는 말에 집 전세 얻는 것도 절반, 모든 결혼 비용을 절반 보태기로 했지만 돈이 저보다 없다 보니 둘이 반반해도 집을 얻을 때는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제 소유 아파트는 입주 시기가 안 맞아 전세 살다가 집값이 오르면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자고 했는데요.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 그 인간이 진짜 로또에라도 당첨된 것처럼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반반 결혼하자고 했던 인간인데 그 집이 자기 거라도 되는 줄 알았을까요? 그 인간은 본인 생각보다 제가 모은 돈도 많고 가진 게 많으니까 더 결혼을 밀어붙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결혼은 양가 부모님이 크게 반대하는 것 없이 수월하게 했습니다. 둘 다 멀쩡한 직장 있고 집에 손 안 벌리고 결혼한다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남편은 멀끔한 외모에 언변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영업직이라 아마 친절함이 몸에 밴 탓도 있어요. 어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남편은 와이프한테 정말 다정하고 잘해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공평한 결혼을 외치던 그 인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같이 맞벌이를 하지만 남편은 늘 접대와 영업으로 퇴근이 늦는 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퇴근이 빠른 제가 집안일을 다 하게 되고 처음에는 도와주던 남편도 어느샌가 손을 슬슬 놓더니 나중에는 제가 혼자 하는 지경에 이르더군요. 그러면서도 공동생활비는 꼬박꼬박 반으로 입금해서 썼습니다. 그래도 애도 없을 때이고 신혼 때이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1년 남짓 되었을 무렵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 삭감하는 걸로 당분간 희생하기로 했어.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만 공동생활비 내는 거 나는 좀 줄여줄 수 있을까? 계속 회사가 힘들지 않겠지만 다들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분위기라서 나도 차마 불평을 못하겠더라. 몇 달만 참으면 나아지겠지. 그때까지만 당신도 좀 이해해줘.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그렇지. 직원들 월급을 깎는 게 어딨어? 살다 살다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 원래 정상적인 사장이라면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직원들 월급 깎는 건 사실 제 살 깎아먹는 거나 다름없는 짓인 거야. 당신은 그런 회사를 뭐하러 충성을 해? 차라리 다니면서 다른 회사로 이직 준비를 해. 그래도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어떻게 관둬? 그건 의리가 아니잖아. 당신이 나보다 더 속상할까 봐 하는 소리야. 당신 말대로 10년이나 다닌 회사인데 월급 깎는다는 소리 들으면 나는 솔직히 의리고 보고 지키고 싶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회사가 어렵다는 남편의 말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으로 내는 생활비도 줄여주었고 회사 일로 늘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먹을 거 하나라도 더 신경 써서 해줬고요. 아침마다 술 많이 먹는 남편 건강 생각해서 과일 주스도 갈아다 바쳤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었고 내가 좋아하니까 챙겨주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남편도 그럴 거라 의심치 않았고요. 다만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은 먹고 사느라 급급해도 나중에는 저에게 다 해주고 싶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걸 믿었습니다. 물론 매일 늦게 들어오고 결혼 전보다 나에게 소홀해진 것 같은 남편에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월급 깎여가면서도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남편에게 투정 부리는 거 싫어서 남편에게 최대한 맞춰줬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일 무렵 저는 남편에게 생일 선물을 받는 대신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 청소를 하다가 남편 양복을 세탁 맡기려고 주머니를 무심코 뒤졌는데요. 제가 쓴 적 없는 긴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내역을 봤더니 백화점 영수증이더라고요. 순간 내 생일 선물이라도 샀는가 싶어 기쁜 마음으로 뭘 샀으려나 하고 봤는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입 품목은 뜻밖에도 남녀 등산복과 신발, 그리고 제가 쓰지 않는 브랜드의 화장품, 그리고 역시 제가 쓰지 않는 브랜드의 여자 속옷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 포인트 적립을 남편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처음 본 여자 이름으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평소에 같이 등산을 가본 적도 없었고 화장품이나 속옷도 저 혼자 구입하면 했지 남편이 살 일이 없었습니다. 분명 절 위해서 쓴 건 아니었고 그렇다면 답은 뻔했습니다. 영수증 하나의 느낌이 이상했던 저는 그날 퇴근한 남편이 자는 틈을 타서 새벽에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늘 서로의 개인적인 생활은 존중했던지라 한 번도 그런 짓을 한 적은 없었는데 마치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가슴이 뛰더군요. 핸드폰을 많이 뒤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본인 핸드폰을 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나 봐요. 모은 메시지와 사진들을 지우지도 않고 놔뒀더군요. 그날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잘 들어갔어? 와이프는 전혀 의심 안 하는 중. 다음에는 다른 데서 돈 쓰지 말고 우리 집에서 놀아도 될 것 같네? 그럴까?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임. 한쪽만 가면 들킬 수 있으니 우리 집도 괜찮아. 그 인간은 결혼 전부터 돈 아끼자고 노래를 부르며 살더니 상간녀와 데이트하면서 쓰는 돈도 아까웠나 봅니다. 아마 최근 제가 지방 출장으로 집을 몇 번 비운 날이 있는데 그날 둘이 만나서 놀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돈 아끼자고. 대담하게도 제가 없을 때 집에서 보자는 말까지 하는 거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둘이 불륜인 주제에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요. 3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 생활 유지해야 재산 분할 가능함.
너도 무조건 3년은 버텨. 그래야 남편 재산 챙겨서 우리 둘이 새 출발하지. 그 인간 돈 별로 없어. 당신은 와이프가 집이 있다며. 근데 공동명의도 아니고 결혼 전 재산인데 어찌 분할하게? 살살 꼬셔서 이사 갈 때 공동명의로 일단 하자고 해야지. 그러고 나서 이혼하면 별수 없이 나한테 절반 줘야 할걸? 몰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지금 사는 인간이랑 얼른 정리하고 싶어. 이렇게 복잡하게 살기 싫어. 서로 얼른 정리할 거 하고 새 출발하자. 그럼 너 먼저 이혼해. 남편이 눈치 못 챈 상태에서 이혼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다 큰 성인의 대화라고 보기 어려운 저속한 말들이 오가더군요.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그 여자는 지금 사는 남편과 당장이라도 이혼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서 솔직히 자는 남편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거 참았습니다. 서로의 배우자가 버젓이 있는데도 저러는 거 보니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듯 싶었네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그녀과 썸을 타고 있었더군요. 상간녀의 정체는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그 여자는 심지어 남편 회사 동료의 와이프였습니다. 대화 내용으로 미루어 상간녀 남편과 제 남편이 같이 만나는 일이 자주 있으면서 둘이 눈이 맞았던 것 같더군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는 아니고 직장도 다니는 여자 같았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꼬리가 밟혔는데 과연 그 여자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까 싶었습니다. 저는 상간녀의 주소는 알지 못했지만 그 여자의 이름과 다니는 회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남편 이름까지는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밤을 새워 고민해봤습니다. 제가 더 배신감을 느꼈던 건 남편이 회사가 어렵다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상간녀와 대화를 보니 참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요. 남편은 월급이 삭감됐다는 거짓말을 하고 그 돈으로 상간녀와 신나게 놀아났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갈 때는 여지없이 둘이 약속을 잡아 데이트를 했더군요. 남편이 야근을 한다거나 출장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에는 거의 매번 상간녀와 놀러 다녔다는 걸 대화 내용으로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후 제 마음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구독자님들이라면 저의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뒤엎고 당장 이혼하겠다는 분도 있을 거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 개털 만들어 이혼하겠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긴 하겠지만 참고 살겠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그중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혼을 마음 먹었다 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건 의지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증거를 수집하고 내가 유리한 이혼을 위해 당분간 모른 척하기로 했지만 남편을 볼 때마다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싶은 충동은 어쩔 수 없더군요. 내가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모른 채 저에게 가식을 떠는 모습을 보며 더 그랬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오늘이랑 내일도 회사 일로 늦을 것 같아. 같이 주말이라도 보내려면 바쁜 일은 미리 처리해야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말이야. 당신 이해해 줄 거지? 밤새 많은 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게. 능청을 떨며 회사 일로 바쁘다는 말을 하길래 그 면상에 대고 왜 아예 들어오지 말고 그 여자랑 살지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 열심히 해. 제가 의심 없이 대답하니 남편은 역시 우리 와이프가 이해 10은 최고야. 내 동기들은 마누라들이 월급 깎겠다고 쌩 난리를 치고 이혼하자고 난리였다더라. 내가 마누라 복은 제일 많은 것 같지 뭐야? 이런 말까지 능청스럽게 하더군요. 거짓말을 저렇게나 잘하는 사람이라 결혼 전에 본래 모습을 몰랐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티내지 않고
외도를 눈치챈 날부터 증거를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남편 회사에 거래처인 척 전화를 걸어 상간녀의 남편 자리 직통번호를 알아내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었습니다. 또 그 여자가 다니는 회사와 근무하는 부서도 전부 알아냈고요. 제가 집에 없을 때 집까지 내연녀가 드나든다는 걸 알았으니 그것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집 거실과 안방에 몰래 초소형 CCTV를 설치해 제 핸드폰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남편 카드 내역을 빠짐없이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블랙박스에서는 좀처럼 증거라 할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가구 의도적으로 집을 비운 날도 몇 번 있었는데 웬일인지 남편은 좀처럼 상간녀를 집에 들이는 일은 없더군요. 그러니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게 어려웠습니다. 물론 남편 핸드폰 뒤지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면서도 핸드폰에 대한 경계가 허술한 사람이라 진작부터 비번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저는 남편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상간 소송을 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간통죄가 없어져서 아무리 둘이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외도의 증거라고 주장하면 증거 불충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회사에서 이틀간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이때를 기회로 삼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면서도 수개월째 모른 척 지낸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저에게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일정을 길게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 상황을 살펴봐야겠다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분명 안심을 하고 여자를 집에 들일 거라 저는 확신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미리 밑밥을 깔아두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 출장은 주말 껴서 다녀와야 할 것 같아. 다음 주까진 마무리를 해야 해서 주말에 부득이하게 일정을 잡았지 뭐야? 일요일 오전에 올 거니까 당신 그렇게 알고 있어? 제 말에 남편은 짐짓 저를 엄청 생각한다는 듯 이러더군요. 당신 회사는 여직원을 왜 그리 혹사를 시킨대? 주말까지 사람을 일시키는 법이 어딨어? 다 그렇지 뭐. 당신은 안 그래? 맨날 야근에 외박에 나보다도 바쁜 사람이 당신이잖아. 하긴 그건 그렇지만 그럼 이번에는 3일이나 집을 비우는 거야? 밥은 당신이 알아서 해먹어. 귀찮으면 나가서 사 먹던가. 남편은 제가 출장을 간다고 하자 겉으로는 아쉬운 척 연기까지 해가며 칭얼거렸지만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말과 달리 미소가 만연한 그 얼굴을요. 사람 진짜 속마음은 연기할 수 없는 건가 봅니다. 아마 남편은 제가 집을 비우는 동안 상간녀와 만날 궁리를 할 게 뻔했죠. 다 알고 있었지만 저 역시 모르는 척 표정을 속이고 출장 가는 짐을 꾸려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출장은 3일이 아니라 이틀의 일정이었고 제가 돌아오는 날은 일요일 오전이 아니라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일정을 수행하면서도 틈틈이 핸드폰으로 집 CCTV를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뭐랄까요? 결정적인 장면이 걸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면서도 막상 내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제정신으로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늦은 저녁 일정을 마치고 쉬고 있을 때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집안에 있는 남편과 상간녀가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저는 화면 속 상간녀와 남편의 모습을 녹화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집에 가는 걸 알고 있을 남편은 아주 마음이 편했나 보더군요. 먹을 걸 잔뜩 시켜놓기까지 하는 거 보고 저는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차갑게 감정이 정리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굳이 두 연놈의 불륜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이 같이 내 집에 있는 것으로 불륜 증거는 확실했으니까요. 저는 그 다음날 오전에 일장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아직 둘이 같이 있는 게 확실했고 그 여자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3시간 만에 집에 도착해 문 앞에서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데 왜 그리 내 집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들어서는데 안에서 뭔가 후다닥 혼비백산하는 기척이 들리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가니 식탁 앞에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는 남편이 보였고 당황해서 숨을 곳을 못 찾은 상간녀가 어쩔 줄 몰라하며 그 인간 뒤에 서 있었습니다. 꼴을 보아하니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물로 두 인간을 보고 나니까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무도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비번을 누르고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놀란 듯 했습니다. 당황한 남편은 일단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갑자기 어쩐 일이야? 내일 온다며? 내가 지금 상황 다 설명할게. 당신 오해하지 마, 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상간녀도 본체만 채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저희 집을 꾸렸습니다. 급한 대로 제 패물과 통장이며 귀금속들, 명품 가방들 중 없어진 게 있는지 확인하고 예전부터 쌓아놓던 짐 가방을 드레스룸에서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짐을 가지고 나가려는데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꼴에 상간녀 눈치를 보는지 저를 붙잡지도 못하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시간 딱 일주일 줄게. 짐 내놓을 거니까 당신 짐 꾸려서 집 비워놔라. 이 꼴을 들켰는데 설마 나한테 변명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미리 말하지만 당신하고 곱게 갈라져 줄 생각은 없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뭐든 당신 책임이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랑 노란한 저 여자도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전해. 남의 가정 파탄낸 책임은 져야지. 저는 더러운 상간녀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인간은 얼굴만 벌게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저는 제 자신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담담하게 행동했습니다. 도망갈 기회를 놓친 상간녀는 아예 얼굴을 감출 생각도 안 하고 담담하게 짐을 꾸리는 저를 놀란 듯 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머리채를 잡거나 딱이라도 올렸을 텐데 저 여자는 뭔가 싶었겠죠? 아마 그 여자는 제가 본인 정체를 알고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듯 싶었습니다. 저는 굳이 거기에서 제 손에 똥을 묻히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나가려는 저를 상간녀가 감히 붙잡더군요. 저기 잠깐만요. 어차피 이렇게 막장 돼버린 거 나도 할 말 좀 하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대꾸도 안 하고 일단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상간녀는 당혹스러움과 놀람이 섞인 얼굴로 손까지 바들거리며 저에게 묻더군요. 저기 그쪽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어쩜 이렇게 태연히 짐을 싸서 나갈 수가 있어요? 혹시 여자 있는 거 미리 알고 포기하겠다는 거면 잘 생각한 거라고요. 어차피 마음 떠난 남자 붙들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 됐다 싶어 얘기해주는 거예요. 설마 우리들이 집에 있었다고 외도 증거니 뭐니 주장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봤자 간통죄 없어져서 결정적인 증거 안 되는 거 알죠? 상간녀 상대 안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저를 붙잡고 뻔뻔한 소리를 하는 거 보고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화는 나는데 너무나 이 상황이 기가 막히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나 참 어이가 없네. 누가 누구더러 충고를 하는 건지. 야,
정신 차리고 너 인생 추스를 생각부터 해. 간통죄가 뭐 어쩌고 어째? 간통죄는 없어져도 내가 너 상간녀 소송할 증거는 차고 넘쳐. 이거 보고도 그딴 소리 할 수 있나 어디 볼까? 저는 기막혀하며 상간녀에게 제 핸드폰에 담긴 CCTV 영상 중 일부를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는지 상간녀가 기겁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어머! 대체 이 영상들은 다 뭐예요? 이거 엄연한 범죄 아니에요? 이거 몰카잖아, 몰카! 이런 건 증거가 될 수 없다고요. 이걸로 뭘 어쩌려는 건데요? 몰카? 내 집에 CCTV 설치한 게 무슨 몰카니? 내가 이걸로 뭘 어쩔 것 같은데? 나는 너랑 남편이 만나는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다만 둘 관계를 결정적으로 증명할 증거를 더 모으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번 거 확실하지 뭐야? 내가 이걸로 뭐 할 것 같아? 너 아직 남편이랑 정리도 안 했던데 이거 보면 뭐라고 할까? 우리 남편이랑 네 남편이랑 아는 사이인 거 나 다 알아. 그럼 과연 네 남편이 뭐라고 할 것 같니? 그러자 상간녀와 남편 둘 다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제가 그것까지 안다는 걸 듣고는 둘 다 놀란 거죠. 모든 증거를 상간녀 남편에게 보낸다면 남편은 회사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테니까요. 그때부터는 사태 파악을 한 두 사람이 제가 가방을 싸서 나가는 걸 붙들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당신 대체 언제부터 내 뒷조사를 한 거야?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단 내 말부터 들어봐. 지금 내가 당신 바람 피운 거 어찌 알았는지 중요하니? 아까 한 말 빈말 아닌 거 알지? 당신 나한테 줄 위자료 넉넉하게 준비해놔라. 둘 다 이혼하고 같이 살려던 계획까지 짜던데. 어디 계획대로 잘해보지 그래? 저기요, 제발 부탁인데 내가 댁에 남편이랑 당장 헤어질 테니까 그거 우리 남편한테는 절대 보내지 말아줘요. 부탁할게요. 네? 굳이 남의 가정을 또 파탄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쪽이 원하는 거 뭔지 일단 얘기해줘요. 내가 최대한 맞춰줄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설마 알량한 돈 몇 푼 바라고 이러겠니? 나 이거 네 회사랑 네 남편한테 전부 보낼 거야. 너희 둘이 바람 피운 증거 생각보다 나한테 아주 많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러자 상간녀가 울상이 되더니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 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이렇게 말하며 무릎까지 꿇는 겁니다. 둘이 신나게 놀아날 때는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더니 갑자기 네가 누리던 게 깨질 것 같으니까 무섭지? 네가 저 인간하고 바람 피우면서 내 일상을 모조리 무너뜨린 건 생각 안 해봤어? 너희 같은 인간한테 용서는 없어!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네요. 일단 내가 사라질 테니까 둘이서 얘기해보세요. 도훈 씨, 당신 와이프가 우리 남편한테 절대 연락 못하게. 그렇게 하면 나나 당신은 끝장이야. 상간녀는 그 와중에도 내 입단속을 시키려는 당부를 하며 옷을 챙겨들더니 허겁지겁 내 집을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거 보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이런 실랑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던 저는 애걸복걸하며 붙잡는 남편놈의 발을 뿌리치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놈이 나가란다고 나갈 인간도 아니었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한 집에서 그 인간을 마주칠 자신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어차피 전세인데다 이혼 절차 진행하면서 정리해야 할 집이었으니 가족들에게 알릴 동안만 잠시 혼자 사는 친구 집에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미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서 소송을 준비해왔던지라 다음 수순은 쉬웠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은 한 번에 진행해도 보통은 이혼 소송이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이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CCTV 영상이 도움될 거라는 변호사 말이 맞더라고요. 이혼 소송을 해도 위자료만 챙길 수 있을 뿐 분할할 재산은 없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채 2년도 되지 않는 데다 제가 그 인간보다 가진 돈이 더 많았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하면서 전셋집과 각자의 짐을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 하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설마 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저에게 잘못을 빌면 제가 받아들여 줄 거라고 여기더니 생각보다 단호한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둘이서만 정리하자는 이기적인 소리를 하길래 바로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상간녀 소장을 그 여자 집으로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소장과 그간의 외도 증거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 남편 회사 인사팀에 투서를 넣었고 나머지 한 분은 그 상간녀의 남편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제가 남편 놈 회사로 서류를 보낸 그날 남편이 득달같이 연락이 와서는 이러더군요.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위자료 한 푼이라도 받아가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오늘 무슨 꼴을 당한 줄 알아? 나 회사 잘리게 생겼다고. 이렇게 되니 속이 시원하냐? 얘기를 들어보니 상간녀 남편이 찾아와 그놈에게 손찌검을 회사로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긴 믿었던 동료가 자기 와이프랑 바람이 났다는데 솔직히 안 죽인 게 다행인 거죠. 그런데 남편 놈은 그 모든 상황이 본인 탓이라는 생각은 안 하더군요. 당신 웃긴다. 당신 회사 잘리고 그냥 남편한테 얻어터진 게 왜 내 잘못인데? 아직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나 봐? 좋아. 나도 당신 이러는 거 보니까 정신 차릴 때까지 탈탈 털어줘야겠나 싶네. 당신 그냥 남편한테도 위자료 물어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지? 어디 한번 두고 봐. 저에게 화풀이 하려 전화했다가 혹 하나 더 붙인 꼴이 된 셈이죠. 그 인간은 제가 하는 말을 듣더니 순간 일이 틀어졌나 싶었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내가 뭘 어쩌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같이 살던 사람인데 내 사정이 이렇다는 거야. 당신 하자는 대로 위자료 주고 이혼까지 하게 될 텐데 내 밥벌이까지 위협하는 건 좀 아니다 이거지. 굳이 나까지 소송 휘말리게 하지 말아줘.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부탁 좀 하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정 그렇게 똥줄 타면 그냥 남편한테 찾아가서 싹싹 빌어보지 그래? 차라리 몇 대 더 맞아주지 그랬니? 너 이렇게 치밀하고 독한 사람인 줄 몰랐다.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도 내가 아직은 네 남편 아니야? 이렇게 가차없이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야 속이 시원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아직 당신 멀었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만 알아도. 끝까지 반성이라고는 없고 자기 손해보는 것만 따지는 그 인간을 보면서 참 허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못 보고 결혼했나 싶고 오히려 이런 모습을 빨리 알게 돼서 내 인생 더 시궁창에 처박지 않아 다행인가 싶기도 하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 후 이혼 소송은 남편의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제가 요구하는 대로 판결이 잘 나왔습니다. 집은 다행히 소송 중에 빠져서 보증금을 제가 보탠 거 챙길 수 있었고요. 위자료도 챙겨받았습니다. 이혼하고 몇 달 지나서인가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긴 합니다. 그 인간이 한 번 연락이 왔었는데요. 또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드러나 보려고 했는데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나한테 상간남 소송이 들어왔어. 근데 위자료를 그놈이 4천을 요구하더라. 자기 와이프가 나한테 갖다 바친 돈까지 내놓으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당신 전화해서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돈 없다고 말이야. 내가 지난 일은 사과할게. 마지막 부탁이라 생각하고 한 번만 들어주라.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도 용서 안 해줄 판인데 참 끝까지 한심하더군요. 내가 그 사람 연락처를 어찌 알겠어? 너랑 그년이랑 대출을 받아서라도 위자료는 줘야 할걸? 둘이 이혼하고 합친다 그러지 않았나? 둘이 결혼해서 같이 갚으면 되겠네. 상간남 상간녀 커플이니 천생연분이겠다.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니들 업보는 각자 갚어.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확 끊어버린 게 그 인간과의 마지막 통화입니다. 이혼 소송하고 석 달 후에 상간녀 소송 판결 나면서 그녀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고 저는 두 인간과의 악연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 남편과는 한 번도 직접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었지만 그 심정이 어땠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절대 바람 피운 배우자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저처럼 이혼하고 상간남 소송까지 했겠죠. 그 인간은 회사도 제 발로 나왔다고 듣긴 했습니다만 뭐하고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네요. 바람 피운 년과 결혼할 것처럼 굴더니 각자 상간소송 당하면서 헤어진 것 같더군요. 남의 가슴에 대못 박은 두 인간이 잘 산다면 그건 또 화나는 일이다 싶네요.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고 위자료 받은 것과 가지고 있는 돈으로 회사 근처의 조그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제가 분양받아 놓은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까 하고 고민하고 있고요. 아주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려 결심한 건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혼을 하려는 주부님들이 저의 경우를 거울 삼아 절대 홧김에 준비 없는 이혼을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똑똑한 결혼이 있듯이 이혼도 똑똑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저는 이혼 준비만 거의 6개월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기는 이혼을 하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절대 이혼해서 힘들게 살게 될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남편이 유책이라면 최대한 내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좋겠지만요. 다른 분들은 부디 저같이 힘들고 여자로서 자존심 상하는 상황은 겪지 않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들 평안한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